상어는 인간보다 수백 배나 강한 매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상어도 콧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콧구멍은 코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콧구멍은 숨쉬기보다는 냄새를 맡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상어가 물속에서 아주 작은 양의 다른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어들은 다른 상어들보다 냄새를 더 잘 해독할 수 있지만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날카로운 돌에 발을 베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야! 첫째, 피냄새가 상어의 콧구멍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물살에 달려 있습니다. 물살이 더 빠를수록 냄새는 포식자에게 더 빨리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상어는 그 냄새를 해독해서 흥미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해변으로 돌아가서 반창고를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음료수 한 잔을 마실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상어가 인간을 사냥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입맛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상어는 아주 먼 곳에서도 피 한 방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절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연자 동물과 뼈 있는 생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가끔 바다새나 작은 상어도 먹긴 하지요. 하지만 사람이요? 안 먹어요. 그건 그렇고 상어를 야생이나 수족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치명적인 포식자 상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괴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상어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사냥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 공격은 이 포식자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을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와 같은 보통의 먹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어가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상어의 호기심 많은 성질 때문입니다. 이 포식자는 먹을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뷔페에서 음식 맛을 보듯이 말이죠. 상어가 수영을 멈추면 수명이 다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에요. 우선 상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상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쉬는데 아가미 펌핑과 램 환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 상어는 볼 근육을 이용해서 물을 입안으로 빨아들인 다음 아가미를 통해 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상어가 움직이지 않고 해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상어가 램 환수 방식을 사용한다면 입을 벌리고 계속 헤엄쳐야만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여 종 이상의 상어 중 20여 종의 상어만이 램 환수 방식만을 사용하여 호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종의 상어는 어떤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어들은 두 가지 호흡 방식을 모두 사용하거나 아가미 펌핑을 사용해서 해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상어가 물에서 뛰어올라 보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마 스릴러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군요. 백상아리와 같은 일부 종의 상어는 실제로 2.4m 이상 공중으로 뛰어올라 물개나 새와 같은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은 한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상어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어가 가까이 다가온다면 해파리 사이에 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만약 시간을 낭비하고 다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사실 상어의 피부는 매우 두껍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그들에겐 간지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상어의 눈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막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독이 있는 해파리에 쏘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스포일러였군요. 죄송합니다. 전설적인 백상어입니다. 백상어가 수많은 삐뚤어진 이빨을 장치에 격렬하게 찔러넣고 있네요. 수치는 평방 센티미터당 281kg입니다. 백상어의 턱 힘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적은 없지만 그 추정치는 이러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죠. 이 친구는 가장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 천적이 없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상어도 같이 따라 나가네요. 과도한 사냥 때문에 전 세계의 상어들의 수가 더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어 지느러미 수프나 상어 연골 알약의 재료를 얻기 위해 상어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상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상어는 작은 물고기를 먹죠.
그 작은 물고기는 해저에 사는 작은 유기체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산소를 배출합니다. 상어가 없으면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산소 부족이라는 한 가지 결론으로 끝납니다. 과학자들은 이 매혹적인 생물을 계속해서 연구하여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상어 DNA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상어의 유전자가 종양으로부터 상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종양치료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구진은 곱상어의 조직에서 스칼라민이라는 특수 화합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인간의 각종 만성 감염과 싸울 수 있는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어의 피부는 독특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이 샤크렛이라 불리는 특수 표면 코팅을 발명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샤크렛은 상어 피부의 다이아몬드 패턴을 모방했고 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백상아리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빨 모양의 작은 돌기에 있는데 여기엔 작고 평평한 V자 모양의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항력과 난기류를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올림픽용 수영복 디자이너들은 상어 돌기 모양을 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영 선수들이 물속에서 더 날렵하고 더 빨리 가게 하는 천을 만들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또한 청정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호주의 한 회사가 바다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수 에너지를 포착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상어의 피부에 있는 이 독특한 이빨 모양의 돌기는 또한 보다 효율적인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팀은 이 돌기가 양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력은 날개 상단의 공기 압력이 날개 하단의 공기 압력보다 작을 때 비행기를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의 3D 인쇄 이미지를 날개에 적용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은 날개의 공기 역학을 더 많이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의 뒷 유리 상단에 부착된 작은 날개인 와류 발전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다운포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상어 개체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거북이와 개, 가오리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해초입니다. 그러나 해초는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40배 더 효율적으로 잡아서 저장하는 해양탄소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어가 없으면 해양 생물은 해초를 계속 먹고 해양탄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고대 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이유지요. 이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며 예측 불가능한 해로운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상어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위험 있는 포식자에게 매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매력은 생태 관광 산업을 번성시켰습니다. 상어와 가까워지려는 욕망은 바하마, 남아프리카, 갈라파고스, 호주 및 다른 많은 해안 지역의 경제에 수백만 달러를 가져다주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상어 다이빙 관광은 특히 인기가 있으며 다이빙 회사 및 보트 대여와 같은 지역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은 상어 다이빙을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전 해봤어요. 지난 2010년 중앙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 출신의 41살 남성이 나무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105일 동안이나 물이나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로 표류했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아니었다면 그의 시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모든 희망을 잃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대한 상어가 배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상어는 배가 있는 방향으로 이 보트를 회전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보트 위에 홀로 있는 남자를 보고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남성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똑똑한 상어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상어의 평균 길이는 7m입니다. 하지만 목격된 가장 큰 상어의 길이는 거의 7.9m였습니다. 와, 농구 코트의 절반 길이군요. 이런 놀라운 크기에도 불구하고 백상어는 시속 56.3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데 수중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백상어의 교합력은 6.45 평방센티미터당 1.8톤에 달합니다. 그것은 사자의 교합력보다 10배나 강력합니다. 이빨만 보더라도 백상어는 5열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열에는 46개의 이빨이 있고 각각의 이빨은 길이가 거의 8.9cm로 인간의 손바닥과 비슷한 크기죠. 그런데 상어는 충치가 전혀 없어요. 상어의 일생 동안 수백 개의 이빨이 빠지고 재생됩니다. 운도 좋죠?
암컷 상어들은 수컷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성숙기에 이른 백상어의 무게는 680kg에서 1089kg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기록에 있는 가장 무거운 백상어는 3.3톤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거대한 백상어를 만날 기회가 없는 곳이란 거의 없습니다. 백상어는 모든 대륙의 해안을 따라 사냥을 하죠.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남극을 제외할 수 있겠네요. 백상어는 12도부터 24도까지의 온도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정말 백상어를 만나고 싶다면 남아프리카의 다이어 섬으로 오세요. 이곳은 상어 골목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백상어가 평생 이 장소에 살기 때문이죠. 연구원들은 백상아리가 지난 1600만 년 동안 바다를 배회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더 오랫동안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백상어의 평균 수명이 2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지만 새로운 연구는 이 포식자들이 평균 70년까지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 길이 7.2m.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다른 상어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몸은 어뢰처럼 생겼고 머리가 뭉뚝하고 입이 매우 작습니다. 이 종의 가장 큰 상어는 7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가 특이한 점 또 하나는 색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은색과 흰색이 아닙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어두운 회색 또는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생존 환경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눈이 아주 작은데 그나마 대부분 기생충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작은 생물체들은 상어 눈의 바깥층을 차지하고 조직을 먹어치워서 상어는 거의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완벽한 후각이 상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당연히 태평양에 살죠. 연구원들은 이 종들이 북부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거대 포식자 중 일부는 멕시코와 대만 근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타이거 상어, 길이 7.3m. 타이거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종 중 하나입니다. 평균 길이가 4.9m 이르는데 가장 큰 표본은 7.3m 달했습니다. 무게는 363kg에서 680kg에 달하는데 일반적인 말보다 무거운 무게입니다. 왜 타이거 상어라고 불릴까요? 왜냐하면 아기 상어가 태어나면 호랑이와 비슷한 검은 줄무늬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쁜 패턴은 상어가 나이가 들면 사라집니다. 이름에 걸맞게 타이거 상어는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완벽한 시력과 발달된 후각 외에도 한 가지 이점을 더 갖고 있습니다. 주둥이 근처에 젤리와 비슷한 물질로 가득 찬 특별한 모공이 있습니다. 이 물질로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죠. 모든 생명체는 일종의 전기 신호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상어는 항상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상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빨입니다. 날카롭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생겼어요. 이 이빨은 아주 강해서 조개나 바다 거북이를 뚫을 수 있어요. 이런 악몽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원치 않는 이미지가 한 장 더 추가됐네요. 베스킹 상어, 길이 11.9m. 베스킹 상어는 오늘날 현존하는 두 번째로 큰 상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 버스 크기의 거대한 상어를 보더라도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킹 상어는 어류알, 플랑크톤, 그리고 다른 작은 유기체를 먹고 사는 온순한 생명체입니다. 베스킹 상어는 물을 걸러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입을 갖고 있죠. 어른 상어의 입 구멍은 넓이가 90cm에 달합니다. 베스킹 상어는 1시간 만에 아가미를 통해 1800톤 이상의 물을 여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일광욕을 한다는 뜻인 베스킹이 상어 이름일까요? 이는 수면 근처에서 빈둥거리고 평화롭게 떠다니며 일광욕을 즐기는 것 같은 습성에서 유래됐습니다. 사실 일광욕을 하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플랑크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고래상어, 길이 12.2m. 만약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만나는 것을 항상 꿈꿔왔다면 여기 있어요. 고래상어를 소개합니다. 비록 이름은 고래상어지만 고래와는 공통점이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 상어와도 닮지 않았답니다. 이 거대 상어의 성격은 유순하고 차분하며 인간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위협을 강하지 않습니다. 고래상어는 무려 길이가 14m까지, 몸무게는 12톤에 이를 수 있어요. 베스킹 상어처럼 고래상어는 아가미를 통해 작은 해양 유기체를 채로 거릅니다. 작은 물고기, 오징어, 크릴새우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고래상어는 이빨이 없을까요? 아, 천만에요. 사실 이 상어의 입속은 3,000개의 작은 이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하지만요. 고래상어가 다른 상어와 다른 점 또 하나는 수영하는 방식입니다. 꼬리를 사용한 대신 몸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운이 좋지 않은 날, 오늘날의 바다에서도 이 상어 중 몇몇을 만나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상어는 어떨까요? 수세기 전 멸종되었지만 해양 생태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상어 말입니다. 크레톡시리나, 길이 7.6m. 크레톡시리나는 긴수상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바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상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무게가 454kg에서 907kg에 달했고 7.6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칼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와 더 작은 해양 동물뿐만 아니라 공룡도 잡아먹었는데 타이로사우루스가 좋은 예입니다. 오토두스, 길이 9.1m. 이 거대한 상어는 6천만 년에서 4,500만 년 전에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오토두스는 길이가 9.1m까지 자랄 수 있었고 무게는 1.8톤 이상 나갔습니다. 이는 미국 평균 신차의 무게이기도 하죠. 이 포식자는 또한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10.1cm 길이의 이빨을 자랑했죠. 이 단검 같은 이빨로 오토두스는 큰 물고기와 고래를 즐겨 먹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멕시코 안에서 14cm의 작은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향유고래처럼 보입니다. 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체동물입니다. 대왕조개는 길이가 약 120cm까지 달하고 200kg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마리 집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우선 2마리의 아기 코끼리를 동시에 들어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조개들은 제각기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어 바다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혼자 스스로 살아가며 조류에 의해 생산되는 당분과 단백질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라면 거대한 대왕조개를 동정할 것입니다. 대왕조개들은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 살고 있고 정착하기 전에 완벽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래나 산호초를 찾기 위해 멀고도 넓게 수색합니다. 대왕조개는 평생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무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만 둔다면 대왕조개는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이 개는 비디오 게임이나 공상과학 외계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거미개는 일본 근처의 물에서 살아요. 거미개의 다리는 발톱에서 발톱까지 약 3.5m에 이르며 몸은 팔, 다리에 비해 작아 지름이 35cm에 이릅니다. 거미개는 먹이로 먹을 동물의 유골, 연체동물 및 조개를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개가 약간 삐걱거리고 약해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거미개의 거대한 크기만으로도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멀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단단한 외골격은 훌륭하게 거미개를 보호합니다.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포유류로서 참고래는 2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 2대 길이입니다. 무게는 75톤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 무게는 우주 왕복선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참고래는 온순한 생물이고 주로 플랑크톤과 크릴이라고 불리는 새우와 같은 작은 유기체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해안 가까이에서 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 고래들은 외양에 붙어 있거나 혼자 수영하거나 짝지어 수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처럼 그들의 수명은 약 85에서 90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래들처럼 참고래는 환경오염, 배에 의한 사고, 멸종 위기종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몸에 달려있는 70개에서 150개의 붉고 노란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유래합니다. 다른 해파리들처럼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워요. 빨간색, 자주색, 주황색을 포함한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의 지름이 약 2m에 달하지만 촉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촉수는 35m까지 자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동물과 가장 큰 해파리류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갑각류, 물고기, 그리고 다른 종류의 해파리를 먹고 넓은 바다를 떠다닙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촉수에 묻은 독으로 먹이를 쏘면서 마비시킵니다. 자, 이 동물은 순전히 크기만을 고려했을 때 가장 무서운 생물입니다. 흰 긴수염고래는 이 행성에서 지금까지 본 가장 큰 동물이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24m에서 33m까지 자라며 무게는 200톤 이상 나갑니다. 보잉 747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큰 생물체는 온순한 생물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고래들은 대부분 크릴새우를 먹습니다. 사실 하루에 4톤까지 먹을 수 있어요. 북극의 얼어붙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메갈로돈은 고대의 해양 포식자이며 약 230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까지 바다와 해양의 모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상어입니다. 이 괴물은 도로 열차의 크기였고 무게는 탱크만큼 나갔죠. 무는 힘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했고 이빨은 300개 정도였어요. 그리고 길이가 연필보다 조금 더 긴 20cm인 난쟁이 투명 상어가 있습니다. 새끼 상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자란 거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것은 크릴새우를 먹고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문어는 울피 문어입니다. 2.5cm도 안 되는 길이라 1센트짜리 위에 여러 마리를 넉넉히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보통 6m 길이에 50kg이 넘는 태평양 대왕 문어와 비교해보세요. 네, 발이 팔팔하네요. 속사리개는 객과 중 가장 작습니다. 가로 길이가 1cm 정도인 이 완두콩 크기의 갑각류는 굴과 홍합 껍데기 속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는 스타우트 인펀트 피쉬입니다. 길이가 고작 0.7cm 정도 되죠. 피부는 투명하고 비늘과 이빨이 없습니다.